장원 급제자인 내 청혼을 거절하겠다고? 네, 저는 마음이 없는 혼인은 할 수 없어요. 뭐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부짖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장원 급제자 송기며 그를 거절하고 마을의 한량 최담을 선택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낭자, 어째서 저 같은 한량을 택하십니까? 설화가 대답했습니다. 도령의 손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결국 옳았던 선택.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랑.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불꽃을 지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의 불씨를 지피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땅에 한주만이라는 포목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배를 짜고 비단을 다루며 제법 넉넉하게 살림을 꾸려온 집안이었지요. 그 집에 한설화라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20의 나이에 이른 설화는 마을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만 그보다 더 소문난 것은 그녀의 총명함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설화는 남달랐습니다. 사람을 한 번만 보아도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로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는 재주가 있었지요. 그런 설화가 20이 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담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에서 중매쟁이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양반가의 도련님부터 부유한 상인의 아들까지 혼담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화는 번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주만 영감은 답답해했고 설화의 어머니인 윤씨 마님은 딸이 괜히 까다롭게 군다고 여기며 혀를 찼습니다. 윤씨 마님은 양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상인 집안으로 시집 왔지만 언제나 양반가의 채통을 잃지 않으려 애썼고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온 고을이 들썩이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마을 출신인 송기명 도령이 한양에서 치러진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6의 나이에 장원을 차지했으니 그 앞날이 얼마나 창창하겠습니까? 송기명의 아버지 송대감은 벼슬을 하고 있었고 집안 또한 부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송씨 댁잔치에 초대받기를 손꼽아 기다렸고 혼처를 정하지 못한 집의 부모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매쟁이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송기명 쪽에서 먼저 한씨에게 혼담을 넣어왔습니다. 한주만 영감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윤씨 마님은 벌써부터 혼수를 준비하며 들떠서 이 방 저 방을 오갔습니다. 장원급제한 도령이 사위가 된다니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설화는 침묵했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았고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윤씨 마님은 딸의 그런 모습이 못마땅했지만 이번에는 절대 거절하지 못하게 하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상면하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송기명이 한씨 댁을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아침부터 한씨 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씨 마님은 아침부터 종들을 다그쳤고 마당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으며 상에 올릴 다과와 과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설화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곱게 단장을 했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고 머리는 곱게 빗어 올렸습니다. 윤씨 마님은 딸의 모습을 보며 흡족해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고분고분하게 얘만 갖추라고. 오시오스가 조금 지나 송기명이 도착했습니다. 새 관복을 입고 나타난 그의 모습은 참으로 훌륭해 보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또렷했으며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한주만 영감은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윤씨 마님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사랑채의 자리를 잡고 차를 나누었습니다. 송기명은 예의 바르고 말씨도 공손했습니다. 한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과거 급제 과정을 겸손하게 풀어놓았습니다. 한주만 영감은 감탄했고 윤씨 마님은 벌써부터 사위라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설화는 달랐습니다. 사랑채 창 너머에서 송기명을 지켜보던 설화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송기명이 웃을 때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으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실 때의 손놀림을 보았습니다. 우아해 보였으나 어딘지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를 따르던 기생 출신 몸종의 손목을 살짝 잡을 때 그 손길. 부드러운 듯 했으나 실은 힘이 들어가 있었고 몸종이 살짝 움찔하는 것을 설화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설화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상면이 끝나고 송기명이 돌아간 뒤 윤씨 마님은 설화를 불러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어떠냐고, 이번에는 마음에 드느냐고 물었습니다. 설화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담을 거절하고 싶다고. 윤씨 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주만 영감도 어이가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냐고, 무엇이 불만이냐고. 설화가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의 눈이 죽어 있다고. 웃을 때 눈이 따라 웃지 않는다고. 그 말에 윤씨 마님이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번에는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설화는 방에 갇혔습니다. 윤씨 마님이 직접 문을 잠가버린 것입니다. 생각을 바꿀 때까지 나오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만 들여보냈고 그마저도 찬밥에 된장국뿐이었습니다. 설화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종 매화만이 몰래 찾아와 설화를 위로했습니다. 매화는 어릴 적부터 설화를 따랐던 몸종으로 설화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송기명 쪽에서는 답을 재촉했습니다. 한주만 영감은 난처했습니다. 딸이 고집을 꺾지 않으니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씨 마님은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굶기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설화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흘째 되는 날 설화는 어머니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이 혼담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만약 억지로 혼인을 추진한다면 자신은 혼례 당일 사라지겠다고. 그 단호함 앞에서 윤씨 마님도 결국 한 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한주만 영감이 송씨댁에 정중히 거절의 뜻을 전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혼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애매한 말로 둘러댔습니다. 송기명은 그 말을 듣고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고 이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자신은 장원급제자입니다. 그 자신을 거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송기명은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어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대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에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송기명은 마차에 오르며
신복인 강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씨, 댁을 조사하라고. 설화는 방 안에서 창 너머로 송기명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풍기는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설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송기명 같은 사람은 거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설화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같은 마을에 최담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에 가까웠지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마을을 어슬렁거리다가 나무 그늘 아래 누워 낮잠을 자거나 술을 마셨습니다. 밤이면 달을 보며 흥얼거리고 때로는 취한 듯 비틀거리며 골목을 헤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담을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30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들고 할아버지 밑에 얹혀 사는 한량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최담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초가였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기울어 있었고 담장은 무너진 곳이 많았습니다. 그 집에서 최담은 할아버지 최월로 어른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월로 어른은 이미 70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지병으로 자리에 누운 지 3년이 넘었고 최담이 홀로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약값을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담이 할아버지 약값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서 술만 마신다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담이 마시는 술은 대부분 물에 탄 것이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취한 척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밤이 깊으면 최담은 홀로 등잔을 켜고 책을 읽었습니다. 사서삼경스 쇼산징을 달달 외웠고 역사서를 탐독했으며 시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학문을 하나도 잊지 않고 갈고 닦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일 수 없었습니다. 최월로 어른은 한때 조정에서 좌의정을 지낸 명재상이었습니다. 청렴하고 강직하여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영모를 꾀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간신들이 최월로를 제거하기 위해 꾸민 음모였습니다. 최월로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는 조작되었고 증인들은 매수되었습니다. 결국 최월로는 사형을 면하고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가문은 몰락했고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3대 동안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는 벌이 내려졌습니다. 최담은 그 손자였습니다. 영모죄인의 손자. 그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최담은 스스로를 숨겼습니다. 한량으로 살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게 때를 기다리며.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설화는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방에서 풀려난 지 며칠째였지만 어머니와는 여전히 말을 섞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화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을 때 누군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최담이었습니다. 낡은 옷에 머리는 산발하고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최담은 우물가에 주저앉아 물동이를 내려놓고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설화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최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설화를 보더니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그저 어젯밤 술이 과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설화는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술꾼의 손이라기에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손톱 밑에 묻은 것은
술이 아니라 먹물이었습니다. 설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설화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사십니까? 최담이 물동이에 물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영모죄인의 손자는 눈에 띄지 않게 사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그 말에 설화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최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아니라 인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최담이 물동이를 들고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설화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최담의 몸에서 술 냄새보다 더 강한 약초 냄새가 났습니다. 설화가 물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십니까? 최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약을 짓기 위해 약초를 캐고 왔다고 했습니다. 밤새 산을 헤맸다고 했습니다. 설화는 최담을 다시 보았습니다. 한량이 아니었습니다. 한량으로 위장한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참고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최담이 설화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설화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송기명을 볼 때 느꼈던 차가움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설화는 몸종 매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 알아보라고. 며칠이 지나는 동안 설화는 은밀히 최담을 관찰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는 척하며 최담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한량처럼 보였습니다. 나무 아래 누워있거나 마을 어귀에서 술을 마시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싸우면 슬쩍 다가가 말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공평하게 달래는 모습이었습니다. 호러미가 무거운 짐을 나르면 슬그머니 다가가 대신 져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듣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설화는 몰래 최담의 집 근처까지 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최담이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는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술 취한 한량이 아니었습니다. 항문을 닦는 선비였습니다. 어느 날은 최담이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약방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여 스스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최담은 할아버지를 업고 한 시즌실 전이 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약방에서 나올 때 최담은 자신이 먹을 밥값을 아껴 할아버지 약을 더 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설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설화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다는 것을.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장원급제자라는 이름을 달았어도 속이 차가운 사람이 있고, 누더기를 입고 한량이라 불려도 속이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설화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무렵 송기명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복 강쇠를 시켜 한씨 댁을 샅샅이 조사하게 했습니다. 한 주만 영감이 포목상을 하며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거래처는 어디인지, 과거에 문제가 된 일은 없는지. 강쇠는 유능했습니다. 닷새 만에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10년 전 한 주만은 밀무역에 손을 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집안이 어려워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 때였습니다. 외국 상인과 몰래 거래하여 금지된 물품을 들여온 것입니다. 이익이 컸습니다.
그 돈으로 한주만은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밀무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기록이 남아 있었고 증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송기명은 그 증거를 손에 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비틀린 미소였습니다. 이제 한씨 집안은 자신의 소나기에 있었습니다. 밀무역은 큰 죄였습니다. 드러나면 재산 몰수는 물론이고 유배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송기명은 천천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씨 댁이 충분히 괴로워하게 만든 후에 손을 내밀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설화는 매화를 통해 최담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최원로 어른이 누구인지, 어떤 누명을 썼는지, 왜 최담이 한량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최원로를 모함한 자들 중 하나가 송기명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설화는 전율했습니다. 모든 것이 엮여 있었습니다. 운명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설화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할 사람은 송기명이 아니라 최담이라고. 겉으로 화려하지만 속이 썩은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초라해도 속이 단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가족이 반대할 것이고 마을이 조롱할 것이며 무엇보다 송기명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설화는 각오했습니다.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설화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설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처를 정했다고. 한주만 영감과 윤씨 마님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송기명에게 마음을 바꾸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설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최담이라고. 순간 밥상이 뒤집힐 뻔했습니다. 윤씨 마님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미쳤느냐고. 마을의 한량을 남편으로 택하다니. 집안의 수치라고.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한주만 영감도 심각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설화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고. 최담은 할 일 없이 술이나 마시는 한량이 아니냐고. 그 집은 영모죄인의 집안이 아니냐고. 설화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최담은 한량이 아니라고. 할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밤마다 항문을 닦는 사람이라고. 다만 영모죄인의 손자라는 굴레 때문에 숨어 지낼 뿐이라고. 그 사람은 때를 기다리는 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씨 마님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용이라니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느냐고. 헛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설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믿어달라고. 지금껏 자신이 사람을 보는 눈이 틀린 적이 있었느냐고. 송기명은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썩은 사람이라고. 최담은 겉은 초라해도 속이 단단한 사람이라고. 자신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주만 영감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윤씨 마님은 결사반대했지만 영감이 일단 생각해보자고 하니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설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더 큰 시련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송기명이 다시 한씨 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송기명은 한주만 영감과 단둘이 사랑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천천히 마시며 말을 꺼냈습니다. 온화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송기명이 말했습니다. 10년 전의 일을 알고 있다고. 밀무역 말입니다. 한 주만 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송기명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일이 드러나면 어찌 되겠느냐고. 재산 몰수는 기본이고 영감께서는 유배를 가실 것이며 집안은 풍비박산 날 것이라고. 차분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한 주만 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송기명이 미소 지었습니다.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설화와의 혼인만 허락해주면 그 일은 영원히 묻어주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관아에 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설화가 들어왔습니다. 설화는 모든 것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설화가 송기명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겁하십니다. 송기명이 웃었습니다. 비겁하다고. 이것은 거래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설화가 말했습니다. 협박입니다. 송기명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협박이든 거래든 선택은 한씨 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씨 마님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마님은 즉시 설화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송도령께 사죄하고 혼인을 받아들이라고. 집안이 망해도 좋으냐고. 아버지가 유배 가는 것을 보고 싶으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설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송기명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흘 안에 답을 달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설화는 방에 돌아가 홀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려면 송기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송기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담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설화는 결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최담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끝 초가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최담의 집 앞에 서서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참 후에 최담이 나왔습니다. 설화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른 새벽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설화가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최담이 설화를 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둘은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설화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도령을 남편으로 맡고 싶다고. 최담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낭자, 그런 농담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량입니다. 낭자의 집안과는 맞지 않습니다. 설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령은 한량이 아니라고. 밤마다 항문을 닫고 할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며 마을 사람들을 몰래 돕는 사람이라고. 그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최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을 관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담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저는 영모 죄인의 손자입니다. 낭자의 집안만 해칠 것입니다. 설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영모는 누명이었다고. 할아버님은 결백하시다고. 그리고 그 누명을 씌운 자들 중 하나가 송기명의 아버지라고. 최담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설화가 대답했습니다. 알아보았다고. 도령을 선택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고. 최담이 한참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저를 택하십니까? 설화가 대답했습니다. 도령의 손이 따뜻하기 때문이라고. 송기명의 손은 차가웠지만 도령의 손은 따뜻했다고.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한다고. 도령의 속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최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숨기고 살았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최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낭자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화가 최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지키면 됩니다. 최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설화는 그 따뜻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짧았습니다. 사흘 후 송기명이 움직였습니다. 한시 댁에서 답이 오지 않자 송기명은 직접 관아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한 주 만에 밀무역건을 들고 포졸들이 한시 댁으로 몰려왔습니다. 한 주만 영감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윤씨 마님이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라고. 내가 송도령을 거절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설화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설화는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설화는 즉시 매화를 시켜 최담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최담이 달려왔습니다. 설화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최담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탓입니다. 제가 낭자를 해쳤습니다. 혼담을 취소하십시오. 설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도령 탓이 아니라고. 송기명의 탓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담이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설화가 대답했습니다. 도령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송기명 같은 사람과 평생을 사느니 차라리 이 길을 택하겠다고. 최담은 그 말에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그리고 자신도 결심했습니다. 이제 한량으로 숨어 살 때가 아니라고. 설화를 지켜야 한다고. 최담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뵙겠다고. 할아버지께 여쭙고 길을 찾겠다고. 설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다시 맞잡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두 사람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최담은 할아버지 최월로 어른이 누워 계신 방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최담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최월로 어른이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깨어났구나. 드디어 숨는 것을 그만두었구나.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최월로 어른이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기다렸노라고. 이 날을 기다렸노라고. 내가 스스로 일어서는 날을. 최월로는 침상 밑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라고 했습니다. 최담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신 한 통과 두꺼운 문서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월로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20년 전 나를 모함한 자들의 명단과 증거라고. 내가 영모를 꾸미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누가 나를 모함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20년 동안 숨겨온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쓸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최담이 서신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송기명의 아버지 송대감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송대감이 주도하여 최월로를 모함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은 기록도 있었고
증인을 매수한 증거도 있었습니다. 최담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월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여라.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송씨 일가는 아직 힘이 있다. 관아의 고해도 묻힐 수 있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힘은 반드시 온다. 때를 기다려라. 최월로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최담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최월로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설화 낭자를 지켜라. 그 여인은 하늘이 내게 내려준 귀인이다. 놓지 마라. 그리고 할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너를 이렇게 고생시켜서. 최담이 울었습니다. 할아버님 아니십니다. 할아버님은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최월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최담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분노는 차가운 결의로 굳어졌습니다. 최담은 더 이상 한량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씻고 설화를 지키고 송씨 일가를 무너뜨릴 사람이었습니다. 최월로 어른의 장례를 치른 후 최담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술을 마시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하고 일관을 바로 갖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한량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신을 차렸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드디어 제정신을 찾았다며 안도했습니다. 최담은 설화를 찾아갔습니다. 설화는 여전히 집안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주만 영감은 아직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송기명이 손을 쓴 것입니다. 석방을 막고 있었습니다. 한씨 댁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담이 설화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이 있다고. 송씨 일가를 무너뜨릴 증거라고.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화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최담이 대답했습니다. 암행어사를 기다린다고. 조정에서 반드시 누군가를 보낼 것이라고. 그때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설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준비하겠다고. 송기명의 다른 죄를 찾겠다고. 증거를 더 모으겠다고. 최담이 설화를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단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롭고 용감했습니다. 최담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러나 송기명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설화가 여전히 굴복하지 않자 더 과격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설화를 직접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납치하여 억지로 혼인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송기명은 신부 강쇠에게 명령했습니다. 설화를 데려오라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강쇠와 건달 셋이 한씨 댁탐을 넘었습니다. 설화의 방을 향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강쇠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설화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화를 시켜 송기명의 집을 감시하게 했고, 강쇠 일당이 움직인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습니다. 설화는 마을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들은 기꺼이 나섰습니다. 강쇠 일당은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강쇠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냥 도둑질하려 왔다고 잡아댔습니다. 송기명의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강쇠 일당을 관아에 넘기려 했지만 설화가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자신이 쓸 곳이 있다고. 설화는 강쇠를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최담의 집 뒤편 헛간에. 그리고 조금씩 신문했습니다. 강쇠는 처음에는 버텼지만 설화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 점점 흔들렸습니다. 설화는 이미 송기명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강쇠가 한 일들, 송기명이 시킨 더러운 일들, 하나씩 꺼내며 추궁했습니다. 강쇠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송기명이 시켰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송기명은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강쇠의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관직을 이용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설화와 최담은 더 큰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폭로할 더 큰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무렵 송기명은 또 다른 수를 썼습니다. 최담을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설화가 최담을 선택한 이상 최담만 없어지면 설화는 결국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송기명은 관직을 이용해 최담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마을의 부자 집에서 귀한 물건이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최담의 집에서 발견되었다고 꾸며졌습니다. 송기명이 미리 심어둔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최담을 잡으러 왔습니다. 최담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증거가 있었습니다. 최담의 집에서 나온 물건이. 최담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신문을 받았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곤장을 맞았습니다. 최담은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상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설화가 그 소식을 듣고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최담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송기명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송기명 때문이었습니다. 설화는 그 자리에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송기명을 무너뜨리겠다고. 아버지도 최담도 모두 구해내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설화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쓰기로. 설화는 송기명을 찾아갔습니다. 송기명은 설화가 찾아온 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굴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설화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담을 풀어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버지도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송기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그러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혼인을 받아들이면 모두 풀어주겠다고. 설화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설화도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최담을 모두 석방해달라고. 그리고 최담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혼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기명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쯤이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미 설화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설화는 최담을 찾아갔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최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설화를 보자 분노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설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최담이 항의했습니다. 낭자를 그 악인에게 보낼 수 없다고. 설화가 최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한 달 안에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최담은 설화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담은 알았습니다. 설화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최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겠다고. 설화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 달 동안 설화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매화를 시켜 송기명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았습니다. 송기명이 과거 시험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시험 문제를 미리 받았던 증거, 답안을 대신 써준 사람의 증언, 그리고 송기명이 기생을 때려 죽게 만들었던 사건의 증거도 찾았습니다. 당시 목격자를 찾아내고 기생집 주인의 증언도 받았습니다. 최담은 할아버지가 남긴 서신을 들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최월로 어른의 옛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조정에 있는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최담은 서신을 보여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최월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송씨 일가의 비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꺼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주 고을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암행어사가 내려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어사또가 백성으로 위장하여 이 고을을 살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송기명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비행이 드러날까 두려웠습니다. 설화는 그 소문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매화를 시켜 어사또를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임어사였습니다. 최월로 어른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최담이 임어사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서신과 증거를 전했습니다. 임어사는 그것을 보고 눈빛이 변했습니다. 설화도 임어사를 찾아갔습니다. 송기명에 대한 모든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과거 부정, 살인, 은폐, 납치 시도, 협박,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쇠의 자백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임어사는 모든 증거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하다고, 이제 움직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혼인을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송기명은 흥에 겨워 있었습니다. 드디어 설화를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송기명의 집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친지들을 모아 술을 마시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관아의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사또의 출두였습니다. 임어사가 마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송씨 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송기명과 송대감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송기명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항의했습니다. 임어사가 죄목을 읽었습니다. 과거 시험 부정, 기생살해 은폐, 무고한 백성 협박, 납치 시도,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 씌우기. 그리고 송대감에 대해서는 20년 전 최월로를 모함한 죄, 뇌물수수, 관직 남용. 죄목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송기명은 발악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임어사가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최담이 가져온 최월로의 서신과 문서, 설화가 모은 모든 증거, 강쇠의 자백, 목격자들의 증언, 모든 것이 쏟아졌습니다.
송기명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송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포졸들이 두 사람을 포박했습니다. 송기명은 끌려가면서 설화를 보았습니다. 설화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송기명의 눈에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화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한주만 영감은 완전히 석방되었습니다. 밀무역 건은 송기명이 협박용으로 과장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는 큰 죄가 아니었고 이미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최담의 누명도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최원로 어른의 억울함도 공식적으로 씻겼습니다. 조정에서 사죄의 뜻으로 관직과 토지,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최담에게도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설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씨 마님이 설화를 안았습니다.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딸의 지혜를 몰라봤다고, 딸을 믿지 못했다고. 설화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고, 모두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한주만 영감도 설화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살렸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설화는 아버지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며칠 후 설화와 최담의 혼담이 정식으로 오갔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윤씨 마님도 한주만 영감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축하했습니다. 예전에 설화를 미쳤다고 비웃던 이들도, 최담을 한량이라 조롱하던 이들도 이제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최담은 새 관복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한량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양반의 의관이었습니다. 설화는 고운 원삼을 입었습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족도리를 썼습니다.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는 성대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담과 설화는 큰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서 최담이 설화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아보았습니까? 설화가 대답했습니다. 도령의 눈을 보았다고. 송기명의 눈은 겉으로만 빛났지만 도령의 눈은 속부터 빛났다고. 사람은 입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눈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최담이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첫밤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담은 그의 가을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장원은 아니었지만 당당히 급제했습니다. 관직에 나가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부정을 미워하며 공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원로 어른의 가르침을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현명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집안을 다스리고 남편을 내조하며 시부모를 섬겼습니다. 한주만 영감과 윤씨 마님은 사위와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집안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최담과 설화는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속을 보아야 한다고.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고을의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장원급제자를 거절하고 한량을 택한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 겉으로 화려한 것보다 속이
단단한 것을 선택한 해안의 이야기.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지킨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훈.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최담과 설화는 마당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최담이 설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살렸소. 설화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살렸지요.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며 지나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행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이. 이로써 앞길 창창한 장원급제자 대신 마을의 망나니 한량을 남편으로 선택한 지혜로운 며느리 한설화의 이야기가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훌륭한 이름을 달았어도 속이 썩은 사람이 있고, 누더기를 입고 한량이라 불려도 속이 단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지혜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 대해 말합니다. 설화는 가족의 반대, 마을의 조롱, 송기명의 협박 속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지켰습니다. 최담은 영모죄인의 손자라는 굴레 속에서도 학문을 놓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 힘을 합쳤을 때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송기명과 송대감이 아무리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해도 결국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원로 어른의 억울함도, 최담의 누명도, 설화의 지혜도 모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야담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